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 과학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임수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과학을 즐기러 오신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연 현장에는 직접 이곳에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자랑, 대학생 에듀서포터스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에듀서포터스 룡과 정효희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 조용희 크리에이터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박정현 정효희입니다. 네, 서포터스 학생들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강연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든든한 우리의 지원군 서포터스까지 만나봤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나노 다공성 소재 합성과 응용 분야라는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은범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은범 교수님은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정밀화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현재 나노 다공성 소재 중에서 메조 다공성 소재에 관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이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이신데요. 저희 서울시립과학관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혹시 시립과학관이 여기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도 여기 와서 강연을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과학관이 과기대학교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과기대 학생들이랑도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가 나노 다공성 소재에 관한 건데 네. 사실 이 나노라는 단어 그리고 다공성이라는 단어 두 개 다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영단어 나노에 한문 단어 다공성이 합쳐지니까 저는 좀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실 걸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강연이 시작된 후에도 교수님과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활발한 리액션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네, 진행해 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노 다공성 소재 합성과 응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다 학위를 받았고 작년에는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석학회원이라는 자격을 주셔서 열심히 더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노 다공성 소재가 어떤 물질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결과 중에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좀 다른 연구자하고 다르게 해서 좀 다른 결과를 얻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다공성 소재는 우리가 나노 사이즈라고 하면은 1나노미터부터 100나노미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나노 다공에 대한 그 물질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물질은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92년에 메조프로스 실리카라고 하는 물질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말에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MOF라고 하는 물질도 만들어졌는데, 이 세 가지를 주로 우리가 나노 다공성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다른 점은 제올라이트의 기공의 크기는 1나노미터보다 좀 작은 마이크로미터 포를 갖는, 또 우리가 마이크로 포 하면은 옹스트롱 단위,
원자의 크기인 옹스롱 단위에서 1나노미터보다 좀 작은 크기를 갖는 물질이 제올라이트이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발명한 메조포로스 실리카 물질은 1나노미터 이상의 포를 가지면서 50나노미터까지 기공이 확장된 형태를 지금까지 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MOF라는 것도 중간에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의 기공의 크기는 수 옹스롱에서부터 약 10나노미터 이하의 기공 크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약간의 차이도 있고 성분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나노 다공성 소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공성이 어떤 물질에, 고체 물질에 부여가 되면은 표면적이 달라지는데, 표면적을 조사해 봐도 제올라이트는 500제곱미터 퍼 그램 정도 되고, MOF는 3,000에서 10,000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1,500 정도, 1g당 1,50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가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면적을 1g에 구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피가 굉장히 크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나노 다공성 소재 중에서 저는 주로 메조포로스 실리카라고 하는 메조 다공성 실리카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공성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기존의 천연 제올라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올라이트를 스웨덴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제올라이트를 촉매로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로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이고, 주변에 있는 다공성 물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활성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차콜이라고 되는데, 숯하고 비슷한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유리를 만드는 유리 세공업자들이 유리를 아주 많이 연구해서 개선을 시켰는데, 실리카 젤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기존에 있었던 다공성 물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2년에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에서 이 메조다공성 소재를 만들어냈는데, 이 만든 이유는 제올라이트의 기공의 크기가 약간 좀 작아서 2나노미터보다 큰 사이즈의 포로스한 촉매를 만들면은 정유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 또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 세계 최초로 1992년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 처음 발표되다 보니까 IUPAC이라는 단체에서 메조포로스한 물질은 2에서 50나노미터라고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기존의 실리카 젤이라든가 숯 같은 활성탄하고 좀 다른 것은 기공이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가 좀 다릅니다. 불규칙적으로 기공이 존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공이 배열된 구조를 얻었다라는 게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다공성 소재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산업계에서 정말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제올라이트는 이미 정유 회사에서 촉매로 아주 많은 그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셀렉티비티의 문제가 있는데, 이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기공의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큰 사이즈의 하이드로카본유라든가 큰 사이즈의 어떠한 물질을 다룰 때는 약간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조포로스 실리카 물질인데, 이 실리카 물질이 결정 구조를 가지면 좋은데 결정 구조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에 비해서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OF라는 물질도 비슷한 문제점인데, 메탈 오게닉이다 보니까 오게닉이 들어가 있는 물질의 한계점인데, 유기물질이 열적으로 약간 안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300도 이하에서만 어떤 촉매로 쓴다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온에서는 쓸 수가 없는. 예, 고온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1990년 초반에 발명이 돼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합성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물질은 어떻게 합성이 되고 어떤 그 성분을 도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촉매 전공자라든가 또는 환경 전문가라든가 또는 바이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연구 분야에 맞는 각자의 응용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이때부터 이 물질을 메소포르실리카나 또는 MOF를 가져다가 각자의 연구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응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10년 이상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제로 베이스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다 보니까 어떤 소재로서의 실제적인 그 응용 분야나 어떤 대상 화학 반응에 적용시켜서 그 효율을 좀 더 높이는 연구는 좀 지향하게 됐고 그 극복하지 못한 어떤 스테빌리티 문제라든가 내구성 측면을 좀 더 연구해 보자라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시는. 새로운 땅이 아니라 기존에 많이 개척해 왔는데 좀 극복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한번 계속 도전해 보자라는 식으로 대단하십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이 소재는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 응용될 것인가를 제가 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석유화학 분야가 지금은 아주 인기 있거나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연구 분야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현재 아직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있고, 네.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 문제라든가 소재 문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촉매라든가 산화환원 촉매라든가 네. 또는 촉매 담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단체라고 하는 건 어, 어떤 걸까요? 촉매를 좀 더 여러 번 쓰기 위해서 또는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촉매 성분을 담아서 네. 어떤 그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용기처럼 사용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이제 효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자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매우 중요한 소재로 네, 부각되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인 전극이라든가 또는 캐패시터라든가 또는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제 퓨얼셀 배터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멤브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모디파이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이는 연구들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그 바이오 연구자들은 환경 쪽에서는 공해 물질, 가스 흡착이라든가 또는 유기 물질, 뭐 강이라든가 하천에 있는 여러 유기 물질들 흡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네. 중금속을 제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흡착제로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소재 하시는 분들은 약물을 몸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것인가, 또 어떤 특정 부위에 뭐 암세포라면 암세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연구를 이 다공성 소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까지도 연결이 예. 되는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그 DNA를 제조한다거나 또는 인공 장기를 그 만든다거나 할 때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그 합성적으로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생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촉매에는 효소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네, 네. 효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정 온도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효모를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효모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이 메소포로스 실리카 물질을 담체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포트의 개념으로 엔자임들을 이 물질 안에다가 고정화 시키면은 네. 바이오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네. 생체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촉매로서 아주 많이 응용 분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분야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장기나 그런 분야에도 네. 응용이 될 수 있는 네네네.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한 어떤 생촉매 반응, 생화학 네. 반응 모두 다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피가 좀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네. 것들을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를 보면은 그 큰 것과 작은 걸 좀 걸러주는 체 있죠. 네, 맞습니다. 분자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크기의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좀 분리해서 분리할 사용할 수 수 있는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응용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그 분야에 맞는 용도로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조다공성 소재 응용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가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공성 소재에서 가장 키된 그 특성은 기공의 형태나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네. 기공의 크기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공의 모양을 구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린더 모양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기공과 기공의 어떤 연결된 또 다른 통로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디퓨전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기공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성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이 부분이 어떤 결정 구조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비정질적인 형태를 보일 것인가. 결정 구조를 보인다면은 그 네. 결정 구조의 도메인의 사이즈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유기 물질을 집어넣는다면은 유기 물질을 얼마나 많이 어떤 종류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촉매라든가 흡착제로 응용하기 위해서 이 기공벽에 또는 표면에 이런 다른 또 펑셔널 그룹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흡착이 잘 되게 하거나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펑셔널 그룹들을 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부가적인 물질들이 더 들어간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벽면에 주된 성분은 주로 실리카 물질이기 때문에 네. 실리카보다 더 활성이 좋고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10년 전부터는 이 입자의 크기를 나노 사이즈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체 내에 어떤 주입을 하는 물질로서 약물 전달을 한다거나 특정 세포를 찾아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이 입자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어떻게 작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입자가 특정 세포 어떻게 붙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는 이 사이즈하고 모양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작은 사이즈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콜로이드 형태의 구조가 안정성 있게 유지되는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또 많은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용도에 맞게 개발돼서 현재는 촉매
바이오 에너지, 환경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전공이 고분자였습니다. 고분자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누 있죠. 비누는 네. 어떤 원리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은 오염 물질이 여기 보시는 이 안쪽에 붙어 있는 안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오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오일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대부분입니다. 네.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 속에 있을 때는 물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력이 생깁니다. 근데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물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같이 있는 물질인데 같이 있으면서 분자들이 많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친수성 부분은 물과 더 가깝게 있으려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물 분자인데 물과 가깝게 보이는 지금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물과 친화력 있는 부분이고 이 이렇게 탄수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쪽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을 갖는 쪽은 물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물과 친화력이 있는 이런 이쪽은 물과 이렇게 접촉하는 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이렇게 구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구형이라든가 그러네요. 또는 실린더 모양 같은 이런 3차원 집합체, 회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물질을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셀의 크기가 이제 이 계면활성제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10나노도 되고 20나노도 되고 이런 나노 사이즈의 크기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체가 템플릿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그 바깥쪽에 드러나 있는 이 친수성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실리카의 전구 물질하고 이렇게 화학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 안쪽은 구멍 부분이 되고 이 바깥쪽은 실리카나 다른 메탈 옥사이드하고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가 가장 기본적인 기공을 만드는 원리이면서 물질입니다. 제가 사용한 계면활성제는 블록 공중합체라고 하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중에서 고분자는 계면활성제하고 다르게 길이가 길이가 짧지 않고 긴 네.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류들인데 어떤 체인들은 물에 잘 녹을 수도 있고 어떤 체인들은 물에 잘 안 녹을 수 있습니다. 네.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서 한쪽은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만들고 한쪽은 물에 잘 안 녹는 성분으로 만들어서 네. 두 개가 같이 있는 구조로 고분자를 만들면은 네. 이렇게 사슬 모양이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과 친화력이 없는 물을 싫어하는 고분자 사슬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면활성제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집합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리카 물질이라든가 이런 무기 물질들을 이 빨간 선들과 화학 결합을 시켜주면은 빨간 선 쪽에 있는 그 페이스가 무기 물질과 물에 잘 녹는 그 부분과의 복합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고분자를 제거를 해주면은 기공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처음 이 물질이 발명이 될 때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그리고 친수성 부분이 양이온을 띠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온을 띠면은 물과 친화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이온이라 무미온성 계면활성제가 사용될 수 있고 그 이후에 1998년 정도에는 비이온성 고분자 블록 공중합체라고 하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이 나노 다공성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그
대표적인 실리카 물질을 만들 때 사용했던 고분자보다도 제가 이제 좀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이 그 소수성 부분, 물을 싫어하는 싫어하는 부분. 부분에 그 싫어하는 성향을 좀 더 싫어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더 세게 싫어하게 만든 더 세게 거죠. 싫어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네. 이제 화학적인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면은 이 엔탈피 측면에서 네. 엔탈피의 변화가 좀 더 커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탈피라는 거는 네. 화학 결합에 이용되는 에너지인데 화학 결합은 주로 이제 공유 결합이라든가 이온 결합을 얘기하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좀 더 약한 결합력은 분자간 인력이라고 해서 그 수소 결합력이라든가 또는 여기서는 이제 그 소수성 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네. 성분끼리 더 강하게 달라붙는 이런 현상, 이런 네. 그런 힘을 나타내는 거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더 안정한 쪽으로, 그러니까 더 같은 성분들끼리 서로 모여지는 힘인데 이게 네. 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열 반응, 흡열 반응할 때 네.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모든 그 결합도 형성되고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네. 그 에너지 차이를 더 둘 수 있는 걸로 이제 더 싫어하는 성분을 또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좀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쪽에 친수성 부분이 있는 부분 코로나가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건 좀 이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은 물 속에서는 용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용해 과정, 그렇죠. 물과 잘 섞이는 과정인데, 사실 고체 물질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고체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고체들이 분자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이제 용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분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우리가 네. 용해되는 과정은 기화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분자의 거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리가 것이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기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있는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냐면요, 뭐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냐면은 엔탈피 외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용해되는 과정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계면활성제에 또는 블록 공중합체 이 친수성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슬이 이 파란색 소수성 부분에 이렇게 묶여 있죠. 묶여 네.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붙잡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은 바깥쪽에 빨간 선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하는 정도를 약간씩 더 좀 변수를 두고 움직이게 하는 조정을 할 정도를, 수 있는 움직이게 거군요. 하는 정도를 약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네. 좀 적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무기 물질이 달라붙을 때 좀 더 이 체인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체인들이 막 움직이지 못하고 네. 적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잘 붙게 될 것이다. 네. 또 어떤 구조적으로 좀 규칙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가 달라질까를 이제 한번 실험으로 한번 이제 계속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 공중합체는 아주 그 이전에 아주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던 물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두 개라는 걸 붙여가지고 다이 블록이라고 네. 얘기하고,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추하의 블록 이렇게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한쪽은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인 물질, 한쪽은 하이드로포빅한 것으로 이렇게 성분이 다른 두 가지 성분의 고분자를 붙여 놓으면은 네. 이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에 넣으면은 이쪽 부분이 서로 그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물을 싫어하는 부분끼리 네. 물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물 쪽과 가깝게 있으려고 하니까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군요. 빠져나오게 돼서 이제 네.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셀이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 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고체 상에서도 고체 물질로 이렇게 된 고분자를 그 용액으로 이렇게 이 물 페이스하고 이 솔리드 페이스가 좀 다른 부분은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쪽에서 사용하는 용매는 네. 이 여기서 그림을 그렸는데 녹색과 파란색 중에서 이 연두색, 녹색과 비슷한 연두색만 잘 녹일 수 있는 용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물을 싫어하니까 네. 서로 잘 모이게 하는 이제 특성을 나타내서 이제 마이셀이 형성되는 것이고, 네네네. 이 솔리드로 만드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잘 녹일 수 있는 용매의 녹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물 같은 경우를 선택적인 용매라 하고, 그냥 두 개를 다 그냥 같이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는 우리나라 말로 양용매 또는 영어로 굿솔벤트라고 하는데, 용매가 두 개를 성분을 다 잘 녹일 수 있는 용매에 집어넣은 다음에 용매를 천천히 증발을 시킵니다. 천천히 증발을 시키면은 이제 이 엔탈피적인 인력, 분자 간의 인력만을 좀 더 강조가 돼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두 가지 차이는 물 같은 선택적 용매에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네. 그 바깥 부분에 위치한 물과 물을 좋아하는 이 사슬의 엔트로피를 더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 솔리드 페이스로 만들 때는 엔트로피 측면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 이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이의 비 있죠. 이 파란 선과 녹색 선의 길이의 비. 여기서 제가 FA라고 쓴 것은 A라고 하는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한 소수성의 이 사슬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포션이 얼마인가를 프랙션입니다. 분율. 이 중간 지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파란 선도 0.5 프랙션, 녹색 선도 0.5인 지점을 얘기하겠죠. 일단 정확히 반반이 네, 섞여 반반인 있는 경우에는 기준으로. 이 라멜라, 제가 L이라고 표시했는데 라멜라 구조 형태를 나타내고, 한쪽이 커지면은 녹색이건 파란색이건 한쪽이 커지게 되면은 이 구형의 입자, 스페리컬한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간 형태는 실린더의 C이고요. 실린더 또는 자이로이드라든가 네. 퍼폴레이티드 라멜라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그 분율이 그 나노의 기공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물질의 비율이 모양을 저렇게 예, 결정을 예, 하고 예. 있군요. 자, 이쯤에서 예. 우리 에듀 서포터스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에듀 서포터스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우선은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궁금한 점이, 그 블록 공중합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그냥 그 마이셀, 계면활성제를 마이셀처럼 만든 걸 이렇게 여러 개 이어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뭐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왜 굳이 블록 공중합체라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그게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엔탈피와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확실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블록 공중합체를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 계면활성제는 그 사슬의 길이가 좀 짧은 겁니다. 그리고 고분자는 사슬의 길이가 좀 길다 짧다도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네.
계면활성제보다는 고분자는 길이가 길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길면은 이제 뭐가 달라질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셀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그 길이가 좀 커지겠죠. 고분자를 쓰면은. 그래서 그 친수성 부분이나 소수성 부분의 길이가 계면활성제로 만들었을 때보다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수성 부분이 면적이 커져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공성 소재를 만들 때 기공의 크기를 더 키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분자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기공의 크기를 좀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거가 장점이고, 또 기공을 감싸고 있는 부분도 계면활성제를 쓰면은 거기 이제 실리카들이 달라붙는데 그 분자가 한두 개 정도 레이어를 형성하는데 두세 개 정도 많으면은 고분자를 쓰게 되면은 여러 레이어가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월 두께도 늘려서 만들 수가 있고 기공의 크기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방법입니다. 거군요. 네, 용의 좋은 질문을 한번 들어봤고, 이번엔 정효희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솔루션이랑 솔리드가 있는데 아까 솔리드 아래에 있는 알파벳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루션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이 알파벳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루션에서 어떤 알파벳이 L 뭐 이렇게 써 있네요. I, H. 네, 이런 알파벳이 어떤 의미를 네, 뜻하는지. 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에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게 N이라든가 F라든가 카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놨죠. 사실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 보신 이 질문자한테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N은 사실 길이를 얘기합니다. 고분자의 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합도라고 해서 디그리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고분자를 중합하는 사람들은 단량체에 해당하는 그 리피팅 유닛이라고 하는 단량체가 있는데 이 리피팅 유닛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개수로 얘기할 때 N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컨스라고 점 찍은 거는 농도를 얘기하고 N은 고분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개의 블록이 있다면은 블록 간의 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플로리 허긴스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A라고 한 것과 B라고 하는 거의 카이, 그리고 A와 S 간의 카이, B와 S 간의 카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A, B는 이 파란색 부분을 제가 I라고 표시했고 녹색을 B라고 표시했으니까 이 녹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과의 인력에 의거한 파라미터를 얘기합니다. 이 카이 파라미터는 그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화학적 성분이 비슷해서 잘 서로 섞이는 걸 얘기하고 그 카이 파라미터 커지면은 두 성분이 잘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으로만 얘기했을 때 잘 섞이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분자를 썼을 때 어떤 성분으로 이 파란 샷을 만들 것인가, 녹색 선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카이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거고, 또 어떤 용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용매하고 이 각각의 사설 간의 친화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섞이는가. 용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각각 표시한 겁니다. 네. 크기라든가 분율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서포터스 정효희의 질문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매도 다공성 소재를 만드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 주목한 바는 이제 이 그림인데, 블록 공중합체를 만들 때 소수성 블록이 안쪽에 있을 것인가 또는 바깥쪽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회합체를 이뤘을 때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친수성 사슬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이렇게 그 프리하게 하나의 사슬로 물 페이스하고 같이 접촉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네. 또 고분자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과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이셀이 만들어질 것인가 실제로 실험적으로 아니면은 고분자가 그냥 펼쳐진 형태로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펼쳐지면은 펼쳐지는 게 더 우세할까 아니면 구부러지는 게 더 우세할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이제 어떻게 실험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좀 더 실험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어떤 건지 좀 너무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실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실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네. 몇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한 일은 기존에 사용돼 왔던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분자는 첫 번째 제가 적은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물을 싫어하는 블록이고 옆에 있는 것들은 물을 좋아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좋아하는 블록이 사실 고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가 주된 물에 녹는 고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몇몇의 연구자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던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 소수성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네 번째로 적은 폴리락틱 애시드와 글라이콜릭 애시드 같이 있는 이제 소수성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사용한 것은 폴리락틱 애시드나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생분해성 고분자이기도 해서 쉽게 분해가 잘 되고 나중에 이 블록을 제거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이루는 이 블록의 하이드로포빅한 특성을 1이라고 봤을 때 이 PLG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소수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수성이 약간 더 가미된 블록 공중합체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들은 주로 실리카 물질 위주로 그리고 메탈이 들어있는 실리카 위주로 합성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유기실리카라고 해서 유기물질이 실리카의 다리 구조로 이렇게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에 다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그 단량체 모노머를 사용해서 프리컷을 사용해서 결합을 시켜서 유기물질 중에서 벤젠이라든가 사이오펜이라든가 또는 에탄 그룹들이 실리카와 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더 치중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소수성이 보강된 좀 더 서로 잘 잡아당겨서 좀 단단한 코어 부분을 형성하는 그런 고분자를 써서 만들어서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유기 성분이 3개 정도까지 실험했는데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도 이 규칙적인 육방형 P6mm이라고 하는 헥사고날 단면을 갖는 구조체를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기 물질을 얼마나 더 그 실리카 프레임워크에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또 한 가지 연구 목표로 삼아서 여기 벤젠 그룹을 집어넣은 걸 기본으로 해서 또 이렇게 좀 복잡한 아민 그룹과 케톤 그룹이 같이 있는 육각형 링을 갖는 아이소시아누레이트라고 하는 브리징 그룹을 이 안쪽에 도입하기도 했고 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블록만을 남겨두고 폴리락틱 애시드와 글라이콜릭 애시드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면은 이 3가지 성분이 실리카와 공존하도록 이 벽면의 성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실리카 외벽에다가 이 아민기가 있는 거를 이런 그 흡착 성능이 좀 뛰어난 아민 있는 그 실리카 소스를 표면에 또 한 번 더 붙임으로 해서 그 흡착 효과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합성을 하면서 연구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기존의 그 블록 공중합체 아까 좀 전에 소개드린 그 PPO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소수성인 블록 공중합체는 이런 거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만든 고분자로서는 이렇게 많은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기물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유기물질이 너무 부피가 커지면은 잘 구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을 이렇게 다리 구조로 연결된 거를 그냥 넣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서 실리카 외벽에서 다시 새로운 결합을 하도록 유도하자 해서 X 그룹과 Y 그룹이 서로 반응할 수 있다면은 이런 단량체를 추가로 도입해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단량체가 아민이 붙어 있는 탄화수소하고 알데하이드 그룹이 있는 거를 이제 같이 집어넣어서 아민과 알데하이드 그룹이 이 벽면에서 서로 다시 재조합해서 이민 그룹이라고 하는 NC 본드, 더블 본드가 있는 이 그룹을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또 우리가 만든 블록 공중합체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알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아민 그룹과 알데하이드 그룹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NC 본드를 우리가 이민 그룹이라고 하고 네.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다이나믹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공유 결합인데 이렇게 리버시블하게 풀어졌다가 붙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예, 다이나믹 케미스트리. 다이나믹 케미스트리라고 따로 별도로 분류하는 네. 이런 화학 결합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짜로 이 엔트로피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한 사실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리카 소스로는 이렇게 유기 실리카하고 실리카를 사용했고 또 그 외에 이제 타이타니아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PPO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린 옥사이드를 소수성 블록으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고분자인 경우에는 주로 아나타제라고 하는 타이타니아 결정체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만든 고분자로서 여러 가지 다른 실리카 소스, 유기 실리카 소스를 사용해도 똑같은 루타일 구조만 얻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네. 코로나의 그 친수성 있는 블록의 그 자유도나 엔트로피에 관련된 측면인데 루타일 구조가 더 연력학적으로 타이타니아 구조 중에서 다른 구조 중에서 결정 구조 중에서 더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타제에 비해서 루타일이 안정한 네.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인데 네. 네. 저희가 만든 고분자를 썼더니 어떤 실리카 소스나 또는 어떤 산의 변화, 산의 세기의 변화에도 모두 다 루타일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내용의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용한 블록 공중합체가 갖는 그 엔탈피적인 네. 안정성 때문에 그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가 좀 더 엔트로피가 감소가 돼서 더 안정한 타이타니아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물질을 있습니다. 예. 만들 수 있군요. 예, 더 안정한 연구를 통해서. 결정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이거 타이타니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촉매로 쓸 때는 아나타제가 더 중요한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루타일보다는 아나타제가 더 중요하다.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든 게 더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응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그 블록 공중합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고분자가 더 안정한 플랫폼을 형성하게 하는가, 안전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반응 메커니즘적인 테스트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통 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블록이 실리카랑 결합할 때 산 촉매하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산 촉매를 어떻게 얼마나 약하게 해도 그 육박형 그 헥사고널 구조를 얻을 수가 있는가를 이제 약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한 고분자를 썼더니 좀 더 약한 산에서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타이타니아뿐만 아니라 유기 실리카를 만들 때도 더 안정적인 형태로 실리카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들어진 소재가 얼마나 안정성 있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 놓고 100도에서 이제 끓여서 얼마나 구조가 안정한 걸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표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헥사고널 구조 측면에서는 4주 정도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보이는 것을 이제 이 엑스레이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돼서 다른 결과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결과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깥쪽에 코로나의 사슬들이 좀 더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네. 구조인데 루프 형태 구조를 만들면은 좀 더 자유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네, 엔트로피 네. 측면에서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말단 그룹에 소수성 블록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이 플루로닉이라고 하는 PPO 블록이 소수성 블록으로 있는 이 많이 상용화된 고분자 말단기에 소수성 그룹을 이 강조된 PLG를 도입을 해서 이런 구조나 또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새롭게 했었고 네. 합성을 해서 이제 그 분자량이라든가 프랙션을 열 중량 분석법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PLG가 있다는 걸 또 알아냈고 또 이것을 보시면은 3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선택적으로 PLGA 블록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O나 PPO는 유기물질 성분을 그 벽 안에 그대로 놓아두고 네. PLGA만 블록만 제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응용 분야를 제가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그 이온에 대한 전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블록이 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옥시전 원자가 이온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 네. 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라든가 그 리튬 이온으로 만드는 배터리를 네. 사용하는 때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그 이온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보시고 실리카의 물질에 PEO가 들어있으면은 PEO의 플렉시빌리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트로피가 좀 낮아져서 네. 네. PEO가 약간 그 결정화되는 것처럼 솔리드 형태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온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데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응용이 될 수 예, 있는 그래서 부분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른 연구자들은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 응용 분야를 제가 탐색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온의 전도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블록 공중합체가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실험적으로 그걸 구현했는데 결과들을 말씀드리자면은 강산 조건에서는 주로 이렇게 할로우한 구조체 나노 포로스하면서 할로우한 나노 입자를 만들어냈었고 그 강산 조건이 아닐 때는 그 나노 입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메조 다공성 물질의 기공과 같은 형태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산에 의해서 산의 세기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되는데 네. 우리가 강산 조건이라든가 아주 산의 양을 많이 집어넣고 실험을 하면은 블록 공중합체가 더 많이 구부러짐이 더 많이 강조돼서 단일 마이셀 형태의 이런 루프 형태의 그 코로나 샷을 갖는 형태가 얻어지는 것 같고 네. 뭐 산의 세기가 좀 약해지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도 있고 구부러지는 구조도 있는데 많이 구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메조 다공성 소재에서 갖는 그런 구조적인 기공의 구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고분자가 펼쳐진 구조가 더 우세한가 아니면은
구부러지는 구조가 더 우세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의 세기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구현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로 이걸 또 예,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산의 세기가 높아지면 이 산이라는 게 원래 프로톤 이온이고 이게 물 속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얘기하는데 하이드로늄 네. 이온이 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PEO 블럭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사실은 PEO 블럭에 옥시전 원자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그 옥시전 원자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 이 프로톤 이온이 더 많이 달라붙을수록 아마도 펼쳐지는 그 배열이 방해가 돼도 이렇게 리펄시브 폴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격이 생깁니다. 네. 프로톤이 많아질수록 그 배열될 수 있는 조건에서 청력이 좀 더 우세하게 작용해서 네. 더 구부러지는 형태가 더 많이 구현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기실리카나 실리카의 구조가 아니라 그 금속 산화물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특성인데 금속 산화물을 더 사실 촉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촉매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네. 배터리에 그 슈퍼 캐패시터라든가 일렉트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메탈이 들어가 있는 소재이면서 다공성 구조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 내구성 측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이 그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금속하고 실리카랑 같이 섞여 있을 때 보통 금속하고 실리카가 따로따로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금속은 금속끼리 결정 구조를 이루고 실리카는 이제 비정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같이 혼합을 잘해서 메탈과 실리카 간에 그 공존하는 결정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최근에 그래서 필로실리케이트라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실리카는 삼연체의 형태를 가지고 SiO4로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정팔면체 형태의 네. 니켈 옥사이드가 이렇게 다층 구조를 이루는 형태를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율 안정성이라고 하는 100도의 끓는 물에서 얼마나 안정할 것인가를 이제 해보니까 기존에 이제 계면활 성지로 만들었던 MCM441이라고 하는 다른 실리카로만 이루어진 비정질 프레임을 갖는 구조체에 비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안정성을 아주 뛰어나게 보였다라는 게 최근의 결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니켈 필로실리케이트라는 구조체에다가 세리아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등을 넣어서 이제 다른 배터리라든가 이런 슈퍼 캐패시터용으로 이제 응용을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 니켈 필로실리케이트의 구조체에 코발트를 입히고 또 카본도 입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슈퍼 캐패시터의 성능은 아주 높이지 못했지만 내구성은 조금 늘린 이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아를 집어넣으면은 세리아는 이제 그 연료전지 전해질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연료전지라는 거는 그 수소가 이제 프로톤으로 움직이는 그 형태의 그 전지인데 물이 분해가 돼서 이제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면서 그 전해질을 프로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구동하다 보면은 과산화수소라든가 OH 라디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라디칼이 생기면은 그 안에 이제 연료전지 부품 중에서 전해질의 그 성분은 하이드로카본유가 대부분인데 이 이제 하이드로카본유의 전해질이 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 공유결합이 끊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라디칼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그 적합하지 못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라디칼의 공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됐다 해서 세리아가 그 하이독실 라디칼을 그 스캐빈저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리아의 삼가 이온이 사가로 변하면서 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현상으로 그 라디칼을 좀 이제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연료전지 전해질 안에 도율해서
좀 더 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연료 전지의 가능성을 이제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연구를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래서 서머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새롭게 기존의 블록 공중합체에 대해서 좀 더 소수성이 가미된 블록 공중합체를 써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이려고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펜타블록이라고 하는 약간 더 긴 블록 공중합체이면서 말단기의 소수성이 있는 것을 그 템플릿으로 사용해서 그 엔트로피 효과를 좀 더 보게 한다거나 또는 루프 형태로 단일 마이스를 만들어서 나노 입자 형태의 실리카 물질을 구현하려고 했다 이런 그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좀 알아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그 일반적으로 메탈과 실리카의 조합은 금속 산화물과 이렇게 따로따로 결정체가 형성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리카와 금속이 서로 이렇게 같이 혼합된 결정체를 새롭게 구현해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 방향을 제가 적어놨는데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연구 분야랑 그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지금 소개해드린 그 니켈 또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추가된 그 메조포러스 물질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정유회사에서 그 요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탄화수소류들을 뭐 탄소가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인 것으로 이렇게 그 아주 그 작은 사이즈의 분자로 이렇게 쪼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마 조만간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구성 있는 소재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광촉매로서 물분해로서 수소를 만든다거나 또는 네. 수소의 원료로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거나 할 때도 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착제라든가 수소 저장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암세포를 디텍션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의 퀀텀 돛을 좀 더 안정화시키거나 하는 네.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섬유도 매우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섬유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네. 나노 섬유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금속을 집어넣어서 결정체를 구현한 다음에 일렉트로드라든가 슈퍼캐패시터 용도로 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 생물학에 있어서 이거는 나노 물질을 우리가 그 촉매로 쓰는 게 아니라 네. 효소를 다공성 입자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효소를 네. 다공성 입자에 붙여서 효소를 좀 더 오랫동안 쓰거나 또는 안정성 있는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 일어나게 하거나 이런 데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네.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채팅으로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이 하나씩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저 첫 번째 질문 그냥 본인님께서 효소 대신 나노물질을 이용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사실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효소를 그냥 쓰게 되면 효소가 몸속에서만 활성이 유지돼서 특정 온도, 그러니까 37도라든가 또는 특정 그 조건에서만 발휘가 되고 그 몸속에서만 워낙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비이커상에서 우리가 체위에서는 네. 불안정해지거나 화학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데 효소를 고정화한다는 것은 효소를 고정화해서 생체가 아닌 이제 반응기 실제로 우리가 비이커라든가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생화학 반응을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아마도 장점이 더 많고 그냥 일반적인 화학 기구를 통해서 생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아마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기술이 될 네.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다음 용이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촉매에는 이제 정촉매와 역촉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나노 다공성 소재는 두 가지 측면 모두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노 다공성 소재하고 촉매는 사실 구조가 다를 뿐이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촉매도
그 반응의 속도를 좀 짧게 하는 거고 역촉매라 하더라도 그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같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한번 소화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조은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좋은 질문으로 강연을 풍성하게 해주신 서포터스 용과 정효희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토요 과학 강연은 이렇게 9월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0월의 첫날, 10월 1일에 태양광 에너지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